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직행동론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기출변형 출제 예상 문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성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의 성격은 환경이나 학습 등에 의해 변화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예, 성격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성과 지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1번은 적절한 설명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상황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있다. 역시 성격의 결정 요인 4가지 확인하시는 거죠. 다음 3번 외향성을 지닌 사람은 폭넓은 활동력을 보이며 내향성을 지닌 사람은 내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집중력이 높다. 역시나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개념이니까 크게 문제 없을 듯하고 네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제의 위치에 따라 내재론자와 외재론자로 구분한다. 역시나 옳은 설명 되죠. 다음 5번, 내재론자는 일반적으로 맥그리거의 X 이론적 성향을 가진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내재론자는 맥그리거의 X, Y 이론 중 Y론적 성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외재론자가 X이론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빅5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빅5 모형 5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1번 개방성,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변화에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나오죠.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에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 개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써서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2번 외향성, 사교적이며 명량하며 말이 많고 자신감이 넘친다. 3번 성실성, 소수의 한정된 목표에 초점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정도를 나타낸다. 4번 우호성, 남에게 양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5번 정서적 안정성, 스트레스나 신경질을 제어하는 능력으로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침착하다. 나머지 내용들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3번 가치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개인의 생각을 내포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가치관에 대해서 맞는 설명 되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서 믿고 따르는 도덕적 신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1번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마키아벨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사회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키아벨리적 성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요. 마키아벨리적 성향이라는 것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마키아벨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사회 중심적 가치관이 아니라 조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작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거고요. 다음 나머지 보겠습니다. 3번 개인이 겪은 독특한 문화적 경험과 종교적, 철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4번 로키츠는 가치관을 최종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5번 개인의 가치체계는 가치관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있다. 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지각의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용, 사건이나 사람 등 외부 환경이 오감을 통해서 지각 세계로 들어오는 현상이다. 2번 처리, 투입 요소들이 선택, 조직화, 해석으로 구성된 지각 메커니즘에 의하여 처리된다. 3번 영향요인, 지각 메커니즘은 욕구, 경험에 의한 학습, 자아, 개념, 성격 등 외부 환경 요인과
크기, 강도, 대비, 반복, 동작 등 내부 환경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4번 산출. 지각 산출은 태도, 견해, 감정 등을 나타낸다. 5번 반응. 지각자의 행동은 피지각자의 반응을 유발한다라고 쓰고 있고요. 사실 국어적인 느낌으로 끌고 가시면 정답 고르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답은요? 3번 되는 거죠. 어디가 틀렸냐면 욕구, 경험에 의한 학습, 자아개념, 성격 얘네들은 내부적인 요인일까요? 외부적인 요인일까요? 각 개인 안에서 움직이는 문제들이 되니까 내부적인 요인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 강도, 대비, 반복, 동작 등은 외부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반대로 쓰여져 있어서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지각정보 처리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해석은 객관적이며 쉽게 왜곡될 수 없다. 여기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 해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관적이라서 쉽게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2번 조직화에는 집단화, 폐쇄화, 단순화 등의 방법이 있다. 집단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유사한 정보들은 유사한 정보들끼리 묶어서 지각하는 거, 폐쇄화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임의로 채워서 지각하는 거, 단순화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해석이란 조직화된 지각에 대한 판단의 결과이다. 좀 전에 그래서 해석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4번 조직화란 지각이 된 대상이 분리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5번 선택이란 지각자가 관심 있는 것은 지각을 하고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역시나 선택 또는 선택적 지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5개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고 따라서 5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6번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강화 방법 중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제거하는 강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거고요. 1번 긍정적 강화, 2번 부정적 강화, 3번 속어, 4번 벌, 5번 귀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오지선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번 귀인이 들어가 있지만 귀인은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 귀인은 뭘 의미할까요? 피지각자가 보인 성과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와 관련된 강화의 유형은 모두 4가지가 돼요. 그리고 그 4가지가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속어, 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이 개념에 부합되는 내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 속어와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보기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2개는 해당되지 않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속어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하고 벌은 불편 자극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상을 제거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답은 3번 속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 속어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7번 지각이론 중 귀인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귀인이란 개인이 지각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 과정이다. 예, 귀인에 대한 개념 맞는 거죠. 다음 2번 귀인의 판단 기준 중 합의성은 일치성이라고도 번역할 거예요.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예, 역시나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3번 귀인의 판단 기준 중 특이성은 개인의 특정 과업에 대한 행동이 다른 과업에 대한 행동에 비해 얼마나 다른지에 관한 것이다. 역시나 특이성에 대한 맞는 설명 되는 거고 4번 귀인의 판단 기준 중 일관성은 개인의 특정 과업에 대한 성과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똑같이 나타나는가에 관한 것이다. 역시 일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죠. 다음 5번 일반적으로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 내적 귀인을 한다. 이게 옳지 않죠. 일반적으로 합의성과 특이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 기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합의성과 특이성이 낮고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 내적 기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단속적 강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단속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이 작동될 때마다 연속적으로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적절하지 않죠. 일반적 강화라는 것은 단속적 강화, 연속적 강화로 나눠지는데 연속적 강화는 연속적으로 주는 거, 단속적 강화는 몇 개씩 뭉쳐서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보시면 바람직한 반응 행동이 작동할 때마다 연속적으로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얘는 단속적 강화가 아니라 연속적 강화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일단 1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나머지 확인하겠습니다. 2번 고정간격법은 작동 행동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든지 간에 어느 일정한 기간을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고정간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 다음 3번 변동간격법은 강화 요인의 적용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평균을 기준으로 변동적인 시간 간격에 따라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역시나 변동간격법에 대해서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고정비율법은 작동행동의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역시나 고정비율법에 대해서 맞는 설명. 5번 변동비율법은 작동행동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일정 수치가 넘었을 경우 강화 요인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태도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행동주의 이론은 강화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학습 원리에 의해 개인의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간에 대한 가정으로 X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 변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2번 레빈에 의하면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에 의해 태도가 균형을 유지한다. 역시 레빈의 장애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레빈의 장애이론, 해빙, 변화, 재동결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떠올려 드려요. 다음 3번 하이더는 개인의 태도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하이더의 균형이론과 관련된 내용 되는 거죠. 다음 4번 패스팅거는 두 개의 인지가 심리적으로 불일치할 때 부조화를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고 있다. 패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돼요. 다음 5번 레빈에 의하면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에는 이를 조화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 등이 있다. 얘가 적절하지 않죠.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를 조화함, 효과적 감독, 보상, 강압적 방법은 태도 변화를 억제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억제시키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피로, 집단의 작업 규범, 적개심, 반발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0번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다. 다음 중 동기부여에 관한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1번 기대이론 누가 주장하고 있을까요? 브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고요. 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2번 욕구단계이론 매슬로우가 주장하고 있고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3번 ERG이론 알러퍼의 이론이고 내용이론에 해당하고요. 다음 4번 성취동기이론 맥클랜드가 주장하고 있고 역시나 내용 이론에 해당하죠. 다음 5번 이요인 이론 허즈버그가 주장하고 있고 역시나 내용 이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내용 이론, 1번이 과정 이론에 해당하니까 10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1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상위 욕구가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메슬로는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설명. 다음 2번.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거나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 되는 거고, 다음 3번. 인간의 욕구를 5개 층으로 분류하였다. 그 5가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또는 사회적 욕구, 존경 또는 자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각 단계의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전 단계의 욕구는 더 이상 동기 유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5번. 최초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한 이론이다. 다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5개 중에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2번.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라서 11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1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욕구는 자존 욕구이다. 네, 좀 전에 5가지 순서대로 보셨잖아요. 1번 적절한 설명이 되고요. 다음 2번. ERG 이론에서 관계 욕구는 메슬로우의 소속 욕구와 자존 욕구에 해당한다. 역시나 맞는 설명. 3번.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위생 요인에는 임금, 안정된 직업, 대인관계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직무 자체와 관련된 요인에 해당한다? 얘가 적절하지 않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위생 요인에는 임금, 안정된 직업, 대인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직무 자체와 관련된 요인이 아니라 직무 외적인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계속 보면 4번. 맥클랜드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욕구의 서열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5번. 브룸에 따르면 동기부의 강도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동기부여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알더퍼 ERG 이론에 의하면 상위 욕구가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위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알더퍼 ERG 이론이고요. 알더퍼 ERG 이론과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알더퍼 ERG 이론은 순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더퍼는 진행뿐만 아니라 좌절과 퇴행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꼭 상위 욕구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하위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메슬로 욕구 단계 이론은 각 수준의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였다. 맞는 설명되고, 3번. 브룸의 기대 이론은 개인에 대한 동기부의 강도를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보는 이론이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죠. 다음 4번.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동기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구분하였다. 5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지 부조화 이론을 동기부여와 연관시킨 이론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 보상의 크기와 공정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2번. 자신의 공헌과 보상의 크기를 준거인물의 공헌과 보상의 크기와 비교하여 동기부여의 수준을 결정한다. 3번. 불공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투입, 산출, 투입과 산출, 준거인물 등이 있다. 4번. 투입과 산출의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 5번.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좀 전에 앞에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5번 보기 보시면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선후관계가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라서 14번 문제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15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변혁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모두 4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4가지가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되는 거였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1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고요. 나머지 확인하면 2번 리더 부하 교환 이론에서는 리더와 부하 간 교환 관계의 수준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성된다. 3번 허쉬와 블랜차드는 리더십의 유형을 지시형,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으로 구분하였다. 4번 피들러는 리더의 상황이 호의적일수록 과업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5번 피들러는 LP 점수를 기준으로 리더십을 구분하였다. 전부 맞는 설명 되죠.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오하이오 대학의 리더십 중 고려가 높고 구조도가 낮은 것은 관리격자 이론의 1,9형에 해당한다. 일단 오하이오 대학 연구에서 고려는 배려를 번역해 놓고는 또 다른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컨서레이션, 고려 또는 배려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고려가 높고 구조도가 낮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관리격자 이론에 가면 앞에가 생산에 대한 관심, 뒤에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되는 거니까 생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PM 이론은 성과와 관계의 행동으로 리더십을 구분하였다. 퍼포먼스와 메인티넌스, 퍼포먼스가 성과, 메인티넌스가 관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 PM 이론의 라지 P, 스몰 M은, 그러면 라지 P니까 성과가 높고요. 스몰 M이니까 관계가 낮은 거죠. 관리격자 이론의 9,1형에 해당한다? 예, 맞는 설명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오하이오 대학의 리더십 연구는 설문 대답에만 의존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건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5번 관리격자 이론의 5,5형은 리더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노력만을 투입하는 리더이다. 최소의 노력만을 투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5,5가 아니라 1,1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리더십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리더십 행동 이론은 리더의 지속적인 행위 양식과 성과의 관계를 관찰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론이다.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2번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따르면 상황이 매우 호의적일 경우와 매우 비호의적일 경우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유효하다고 한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죠.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 호의적이지도 비호의적이지도 않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3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 리더는 부하가 얻고자 하는 기대를 높여주고 그 목표를 향한 경로를 열어주는 등의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십의 유형을 전제형, 협의형, 집단형의 3가지로 구분했다? 얘가 적절하지 않죠. 하우스는 경로 목표 이론에서 리더십의 유형을 모두 4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가지가 지시적 리더, 후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 성취, 지향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설명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계속 보면 4번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는 낮은 과업 지향과 높은 관계 지향을 추구하는 리더를 뜻한다. 역시나 이제 그 허쉬와 블랜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서의 그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고, 참여적 리더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5번 슈퍼 리더십이란 지시,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하를 셀프 리더로 만드는 리더로서 부하의 주체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역량 발휘를 지원하는 리더십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8번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역시 이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들어가 있고요. 1번, 2번, 3번 쭉 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보기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역시나 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끌고 갔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은 목표 지향,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서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 지향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어떤 느낌일까요?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변혁적 리더십이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라고 써야 되고요. 거래적 리더십이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은 목표 지향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9번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피들러는 LP 점수가 낮으면 과업지향적 리더로 구분하고 LP 점수가 높으면 관계지향적 리더로 구분하였다. 역시나 이제 LP 점수 가지고 리더십의 유형을 나누는 이야기고 맞는 설명 되는 거죠. 다음 2번 하우스는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후원적 리더가 적합하고 비구조적인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죠. 다음 3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중에서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거적 권력과 전문적 권력은 리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 되고요.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강압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음 4번 블레이크와 모트는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사용하였다. 맞는 설명. 5번 거래적 리더십은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가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또한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조직 행동론과 관련돼 있는 기출 변형, 출제 예상 문제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직 행동론 전체에 대한 내용이자 파트 1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파트 2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